500여 년 조선의 역사가 기록된 조선왕조 실록. 여기엔 당시 정치, 외교, 풍속 등 다양한 얘기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광해군 10년의 기록을 보면 한 인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바로 허균이었다. 허균이란 인물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허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길동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허균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서 오늘날까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다지 훌륭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교문이라는 것으로서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이 내린 글입니다. 이 반교문은 임금이 백성에게 발표하는 일종의 담화문과 같은 것으로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내려지던 글입니다. 그런데 허균이 죽었다고 해서 무슨 경축일도 아닌데 이런 반교문이 내려졌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그 행실이 개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니 인간의 도리가 전혀 없었다. 죄인을 잡아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그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당시 조정에서는 이 허균을 짐승보다 못한 폐륜하여 천지간의 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허균의 처형에 대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허균은 당시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기피됐던 인물 허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 허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책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 북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국가도서관. 이곳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책이 발견됐다. 기록으로만 전하고 실물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 여기에서 존재합니다. 그동안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책이 이곳에 소중히 보관돼 있었다. 그 책의 이름은 조선시선. 1600년에 출판된 책으로 여기엔 신라시대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우리나라의 한시 332수가 실려 있다. 책갈피엔 저자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명나라 사람 오명제. 오명제는 서문을 통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일행으로 조선에 갔다가 시를 소개받아 책으로 엮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시를 소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허균이었다. 오명제는 허균이 수백 편의 시를 술술 암송할 만큼 영민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선에 수록된 시 대부분은 허균이 암송해준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많은 그 서적들이 그 외놈들에 의해서 이제 불타버리거나 혹은 이제 그 약탈에 이제 일본으로 가져갔거나 그런 여건, 그리고 또 전쟁 환경에서 설사 이제 뭐 시골 같은데 책들이 있더라도 수집할 수 하려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도 없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모명제가 이 시집을 편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그 허균이 그 많은 시들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다 이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명제가 그 시 수집을 부탁했을 때 허균이 그대로 이제 그 암송했던 시들을 적어준 겁니다. 경원대학교와 함께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조선 시선을 발견한 기경부 교수. 그는 조선 시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는 조선 시선과 관련한 허균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那么呢，从各种判断来看，这本书只能是高丽刊本，或者说这本书的要是正式来说吧，应该是属于吴明季和许君2个人编的，而且呢，许君起的是主要作用。 우선 이번에 발견된 조선 시선이 조선에서 출간됐다는 것이다. 표지에 적힌 고려간본이란 글자가 그 증거인데 명나라 때만 해도 조선 판본을 기록할 때 흔히 고려본이라고 했었다. 조선 시선에 쓰여진 종이와 먹도 명나라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这个版本的纸啊，比一般的那纸稍稍厚一些，另外呢颜色呢发白，大概有点这个颜色。就是说，像从这一页来看吧，明显的油墨是比较浅，就是说它那个油墨呢不是纯黑色，有一点像是加了蓝墨水的那个味道，所以就是油墨看来是比较大。 또 하나는 바로 책의 뒷부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다. 여기엔 조선 장원 허균서라고 쓰여져 있다. 朝鲜状元许君书， 조선 장원 허균서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那么根据这个字判断呢，就是说，这整个这个字里头，除了第一篇这个梁清玉的这个序以外，其他的这些文字都是许君书写了作为底子，然后再刻印的。 이처럼 조선 시선의 사실상의 편찬자는 허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치원, 백계를 비롯한 신라시대 문인으로부터 고려시대 이규보, 정몽주, 조선시대 정도전, 허균, 헌안설 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대문인 108명의 시가 실려있는 이 조선 시선엔 허균의 숨결이 들어있는 것이다. 다른 조선의 그 시들을 모아놓은 책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이 조선 시선이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선의 그 아주 유명한 명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균은 시를 잘 알고 또 시를 가려 뽑는 그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조선 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를 명나라 조정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허균. 그가 명나라 사신을 수시로 맞이하고 조선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3차례 다녀온 것도 바로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시선엔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바로 허균이 오명제를 배웅하며 쓴 시. 이 시는 흥미롭게도 한시에 한글 토를 달고 있다. 한글 토로 달아준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는 홍길동전이라는 한글 소설도 제일 먼저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허균의 자긍심은 조선 시선의 맨 마지막에 있는 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문화가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조선 시선은 허균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에까지 인정받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에는 이처럼 허균을 기리는 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허균의 탁월한 재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597년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허균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수 있게 됐고 조선 시선의 출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명제와 명나라 사신들을 훌륭히 접대한 공로로 허균은 황해도사라는 비교적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벼슬살이는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일찍부터 이 조정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평생에 있어서 6번이나 벼슬길에서 쫓겨납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허균만큼 이 파직과 복직을 거듭한 인물도 드뭅니다. 허균이 첫 번째 파직에 대해서 선조 32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황해도사 허균은 서울에서 창기를 끌어다가 모아놓고 따로 관아까지 만들었다. 이 관아까지 이 기생들을 끌어들였다. 이건 공직자로서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뒤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허균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선조 37년 실록에 보면 허균은 일찍이 강릉에 나갔을 적에 기생에게 혹하여 제 어미가 원주에서 죽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 심지어는 상중에 기생을 끼고 놀았다 해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경박하다, 막된 인간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허균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처럼 허균이 이 조선시대에 그 기피됐던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생 때문이었습니다. 허균은 기생과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요? 전라북도 부안읍 봉덕리. 이곳은 일명 매창뜸이라고 한다. 부안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매창이 이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기생, 계랑이라고도 불렸던 여인 이매창. 그녀의 신부는 기생이었다. 그런데도 부안 사람들은 지난 400년간 자신의 조상묘를 돌보듯 벌초도 하고 묘비도 2차례나 보수했다. 매창은 얼른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진이와 버금가는 어느 면에서는 작품 면에서는 황진이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런 그 유명한 여류 문학가이고 시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창은 황진이의 버금갈 만큼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긴 기생이었다. 이화우 훗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으로 시작하는 매창의 시는 한때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다. 매창이 37살에 요절하자 그녀를 애도하는 시가 지어졌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허균이었다. 허균의 기록을 보면 32살에 처음 매창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허균은 부안의 출장원 관리였고 매창은 허균의 수청을 드는 기생이었다. 그런데 매창과는 육체적 관계를 피한다. 그 후 두 사람은 10년 동안 정신적 연인으로 남았다. 이 사실은 그가 매창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허균은 시를 잘 짓는 매창을 기생이 아닌 친구로 사귀었던 것이다.
그런데 허균이 가까이 했던 기생은 매창만이 아니었다. 조관기행이란 기행문에 보면 기생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광주기생 산월, 나주기생 퇴부, 서울기생 낙빈 설례, 이 밖에도 춘랑, 향난, 오길 등 허균이 출장길에 만난 기생은 한둘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허균은 몇 월 며칠에 기생 누구를 만났다는 것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으며 잠자리에서 있었던 일까지 기록했다. 심지어 자신의 방에 들었던 기생이 한고을에 12명이었다며 이를 풍자해 시를 짓기도 했다. 허균이 광주 갔을 때는 한 주일 넘게 광산월이라는 기생을 데리고 출장을 다닙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용인됐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원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기행문에서 기생들과 잔 것을 전부 기록했다는 것도 솔직했기 때문이죠. 솔직하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경박하다는 비평을 들은 것이죠. 이런 허균의 행실은 그의 관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황해도사 시절엔 서울의 기생을 불러와 관아에서 놀았다고 하여 파직되고 만다. 그러나 그의 자유분방한 행동은 그칠 줄 몰랐다. 급기야 모친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생과 어울리기까지 한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야 했던 당시 허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그는 평생 비난을 받는다. 허균은 총명하고 문장에 능했지만 행동을 절제하지 않았다. 상중에도 고기를 먹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러워했다. 이에 대해 허균은 이렇게 답했다.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인륜과 기강을 분별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이 성인보다 높으니 나는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 없다. 그 성이라는 거는 절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성이 말하는 거고 절제를 할 수 없는 거는 이건 하늘이 내놓은 거래. 그러니까 성인보다도 하늘이 앞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구속을 받지 말라 이런 거지. 하늘이 내려준 본성에 충실하겠다고 한 허균.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런 허균의 솔직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일찍이 엄한 훈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굴며 저도 모르게 경박한 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허균이 쓴 편지로서 스스로가 경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허균은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들과 누님들 사이에서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허균의 누이는 허난설언입니다. 27살에 요절한 조선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언. 하지만 이 허균과 허난설언 남매보다도 그 아버지나 그 두 형도 당대를 대표하는 그런 문장가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초당 허엽은 당대 세력을 떨치던 이 동인의 우두머리로서 이 허균의 가문은 그야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이 학벌과 문벌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허균은 이 출세 가도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계속 일삼으면서 그는 또다시 파직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영정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들로서 임진왜란 당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허균이 이분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허균은 이분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외에 다른 학문이나 사상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허균은 이런 조선시대의 기율을 무시하고 승려들과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허균이 이 조선 왕조로부터 깊이 됐던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해인사 홍제암. 이곳엔 허균과 사명당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 1610년 사명당이 이곳에서 열반하자 제자들은 부도탑과 사명당비를 세우고 허균에게 비문을 의뢰했다. 비문엔 허균이 왜 사명당 비문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불령수 육아자라. 내가 비록 육아의 몸이지만 그러니까 스님은 불가의 몸을 담고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비록 육아의 몸이지만 제 형지교라, 형님처럼 모시고 동생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고, 지사 최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스승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막 허균이 이 비문을 짓게 되지 않았나. 당대 불교계의 고승이었던 사명당과 당대의 문장가였던 허균은 형제 같은 긴밀한 사이로 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특히 허균에게 불교의 오묘함을 깨닫게 한 사명당은 수시로 허균에게 깊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허균이 서문을 쓴 사명당의 문집엔 허균의 경박함을 우려하는 시가 수록돼 있다. 사명당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허균을 형처럼 나무라며 충고하는 시를 지어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명당의 스승 서산대사도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특히 서산대사는 허균과 나눈 편지에서 허균에게 입산할 것을 권유했다. 이것은 허균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근데 허균의 마지막 편지 보면은 내가 벼슬을 마치고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를 재촉하지 말라. 그것 보면은 스님이 여러 번 허균에게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허균은 당대의 많은 승려들과 사귀었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에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허균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승려들과 사귀며 불교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3번 이제 그 유배를 가시고 6번의 파직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손에서 불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얘기 중에 불여세합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나는 세상과 잘 화합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그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갑증, 답답함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상성이라든지 사상성, 그 심오함에 좀 매력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허균은 불교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수완군수에서 파직됐고 1607년엔 삼척부사로 임명됐지만 탄핵을 받고 13일 만에 벼슬에서 쫓겨난다. 그가 관아의 불상을 모시고 불경을 외며 제를 올리는 등 승려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허균은 불교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내 분수 벼슬과는 벌써 멀어졌으니 파면장이 왔다고 내 어찌 근심할 건가. 인생은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니 돌아가 부처 섬길 꿈이나 꾸리라. 허균의 관심은 불교에 그치지 않았다. 어우야담엔 허균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 서적을 들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허균은 어떻게 이런 서적을 가져왔을까?
당시 명나라에는 마테오 리치가 1605년에 세운 성당이 있었다. 허균이 세 번째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가 1614년. 이때 허균은 1년간 명나라에 머무른다. 예, 여기가 저 북경 남당 소개인데 이 남당이 1605년에 그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서 최초로 세운 그 천주교 성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균이 1614년 15년에 그 북경을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개 12장 그 천주교 그 찬송가를 갖고 갔거든요. 그럼 아마 여기 와서 이제 구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 이 책방 같은 데는 파는 게 없으니까. 아마 허균이 이 남당을 다녀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허균이 천주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허균이 개 12장을 들여왔다는 사실은 그가 조선의 성리학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개방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17세기 초인데요. 아직까지는 성리학이 최고봉이던 시대입니다. 퇴계 율곡 같은 분들이 다 그 시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허균은 그 성리학 가지고는 조선을 기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갔을 때도 천주교의 책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새로운 문물의 집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균은 사신으로 내왕하며 명나라로부터 수천 권의 책을 조선에 들여온다. 1614년 당시 실록에 보면 허균이 15,000양의 은을 가지고 가 4천여 권의 책을 사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단에 관한 것들이란 비난을 받는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금기시했던 것들과 끝없이 가까이 하고자 했던 허균. 해방 직후부터 허균을 연구해왔던 이가원 박사는 이런 허균을 한마디로 유교 반도라고 규정한다. 그 사회가 이제 너무 유교적인 저것이 너무 지나치게 구속되고 그런 사회를 염증이 나서 벗어나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반유교죠. 그 당시 반유교예요.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얽매리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게 나는 나름대로 나의 삶을 이룰 것이니. 일련의 반유교적인 언행으로 파직된 이 허균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런 시를 지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 허균은 한 해에 3차례씩 이 관리들끼리 겨루는 시험에서 3번 연속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조선 왕조 역사상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적 덕분에 허균은 공주 목사라는 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건 역시 1년이 채 못돼 탄핵을 받아서 파직하게 됩니다. 홍길동전을 쓴 시기는 아마 이 무렵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 홍길동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목일 것입니다. 또 이만큼 홍길동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말도 없지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서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첩이 낳은 자식인 이 서자는 양반 사회에 끼일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은 거죠. 따라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서자는 벼슬길도 막히고 그 시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홍길동전은 바로 이런 서자 차별 문제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허균은 이 명문 사대부 가문의 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서자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요? 전북 부안의 선계골. 허균은 공주 목사에서 쫓겨난 뒤 이곳에 운둔하며 여러 편의 소설을 썼다.
당시 그가 머물렀다는 곳이 바로 정사입니다. 부안에 살았던 판관 김청이 정사함을 지어놓고 허균에게 통지를 내서 정사함이 낙성이 다 되었으니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허균이 친구 셋과 더불어서 이 정사함을 찾아옵니다. 이곳 정사함에서 허균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허균은 홍길동과 같은 처지의 서자와 긴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정사함에 동행했던 이재영도 공주 목사 시절부터 어울렸던 인물이었다. 허균은 목사가 되자마자 이재영을 관아에 불러들였다. 허균은 고을수령이란 직책을 이용하여 서자와 그의 부모까지 거둬들였던 것이다. 당시 공주관아에 초청된 서자는 이재영뿐만이 아니었다. 심우영과 윤계영도 식객으로 맞아들이자 주변에선 그들 이름의 끝자 영을 빗대어 삼영을 두었다고 비난했다. 일찌감치 허균에 대해 연구해온 역사학자 이화 선생. 그는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인 허균이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벌은 재벌끼리 그 자제들이 어울리고 뭐 고위 관직자들은 그 자식들이 같이 노는 경우가 많은데 허균은 엉뚱하게 그 서자 인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서양갑이라든지 뭐 심우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서울 중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균이 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승 손곡 이달을 만나면서부터 비롯됐다. 조선시대의 이태백에 비유될 만큼 뛰어난 시인 이달.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자신에게 시를 가르쳐준 스승을 위해 허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집을 엮어주는 것이었다. 허균은 이달을 통해서 서자의 아픔을 일찍부터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손곡 선생이 그 서자로서의 그 울분을 여러 가지 토했고 또 난설한 누님과 함께 시를 배우면서 그분의 어떤 사상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서울 금고법에 의해서 인재를 버리고 인재가 제대로 등용이 못 되는 현실을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자를 차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 태종 때부터였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정도전이 서자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았다. 그 후 성종 때는 서자들의 차별이 더욱 강화돼 서자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벼슬을 할 수 없게 됐다. 임진왜란은 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전쟁에 서자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절감한 조정은 서자들도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면 벼슬을 주는 시책을 편다. 그러나 그것도 전쟁 기간 동안만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서울금고는 다시 강화됐고 그나마 벼슬길에 올랐던 서자들은 다시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쟁의 임시방편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안 서자들은 분노하고 만다. 임진왜란을 맞이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뭐 쌀 몇 섬씩 받아가지고 이들을 또 길을 열어준 적도 있고 또 그런데 서울만이 아니고 그때는 일반 무사라든지 중인 이하급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서자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여러 변혁 사상 또는 변혁 운동과 손을 잡고 그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칠서 사건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발생됐다. 서양갑을 비롯한 7명의 서자들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1613년 당시 광해군 실록에 따르면 서자들은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해서 광해군을 제거하고 스스로 벼슬자리에 오르려 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 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말이야. 그 당시 6.25 굴레에 벗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반도가 되는 거죠. 그래. 심지어 그 소양강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문정 가는 조령에까지 열해가지고 아지트도 만들고 말이야.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돼 모두 처형됐다. 그런데 이 칠서들과 허균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 특히 공주목사 시절 가까이 지낸 시무영과 칠서의 두목 서양갑과의 관계 때문에 허균은 칠서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게 된다. 허균이가 젊을 적부터 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참 친구로서 살았으니까 어떤 점에서 당연히 주목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하게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맨날 머리 맞대고 수군거리고 그랬으니까 그 별난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었죠. 허균이 칠서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칠서들은 무력을 동원해 벼슬을 얻으려 했는데 홍길동 역시 도적대를 이끌고 무력으로 율도국의 왕위까지 오른다. 또한 칠서들이 주로 활동했던 문경세제는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활빈당의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우리 홍길동전을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쓰여진 연대가 아직 안 나왔지만 허균이 그들의 거사 실패한 것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사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홍길동전을 썼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처럼 홍길동전은 허균과 칠서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곱 명의 서자, 즉 칠서들이 일으킨 사건은 왕조에서 보면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칠서들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관련자로 밝혀지면 누구든지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그가 이 칠서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은 그들과 나눈 편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의 연루자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 칠서들이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변의 위협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허균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 이첨에게 벼슬을 부탁해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불안하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이 아버지 선조가 생전에 아끼던 이 부인 인목대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허균은 그런 광해군의 심정을 대신해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인목대비를 폐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허균의 이런 변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은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해군의 신임을 얻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칠서 사건이 있은 지 5년 뒤
허균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조정을 뒤엎으려는 영모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이분이 바로 이제 초당 선생님 허엽 선생님의 분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경기도 내려가면 용인엔 그 허균의 아버지 선생님의 허엽과 큰아들 되시는 그 허성. 자손들의 묘가 있다. 요 가운데 여기 두 번째 있는 묘소가 이제 허성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허봉. 요 분이 이제 셋째 아들 그 유명한 허균 선생님 무덤입니다.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동인의 우두머리로 경상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냈다. 그런데 허엽의 비석엔 두 동강 났던 흔적이 뚜렷하다. 누군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부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들이 역적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가 자연 부친한테도 미치는 경우입니다. 비록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조상에 대한 그 비석이라든지 이걸 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파묘를 한다든지 또 부관 참시하는 그런 이제 형벌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허균의 묘는 가묘다. 허균은 역적으로 처형돼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걸까? 허균이 처형된 그해, 실록엔 무려 그의 이름이 185건 등장한다. 허균으로 인해 거의 매일 조정이 들끓었던 것이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기준격의 비밀 상소였다. 허균은 역적의 뿌리로 광해군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낱낱이 폭로한 것이다. 당시는 곧 난리가 일어날 것이란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였다. 남대문에 광해군을 비방하는 흉서가 붙자 허균이 지목된다. 결국 허균은 투옥되고 마는데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허균의 신복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면서 허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된다. 허균이 궁궐을 치기 위해 승군을 조직했다. 이들을 이끌고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처음엔 의창군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허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결국 1618년 8월 26일 허균은 영모죄로 능지처참됐다. 신복들이 자백한 지 3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 허균을 처형한 것이다. 허균은 과연 혁명을 기획했던 것일까? 실제로 이시왕조를 뒤집으려 했던 것일까?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당시 조정에선 허균을 제거하는 데 급급해서 판결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작성해서 거기에 처단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신문 도중에 사형을 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 허균이가 어떤 점에서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판결문 없이 처형했다는 그런 역사적 또 비난도 또 받고 있어요. 5년 뒤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 당시 영모죄로 처형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복권된다. 그러나 허균만큼은 예외였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허균은 역적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왜 그랬을까? 정몽주는 고려를 받던 충신인데 조선시대에 그걸 또 충신으로 바꿔준 것이거든. 그게 유교 이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허균의 경우는 정면으로 그 유교적인 완전한 반대, 정몽주와는 경우가 다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고 또 이게 당정이 아니다 말이죠. 그가 역시 그 단순한 계획적 차원에서
당연히 희생된 인물이 아니고 변획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허균은 복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역적으로 죽자 그의 가족들은 처형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허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족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나온 가첩에서 허균이 직계조상이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는 담보고 호는 교산 또는 성소라 하셨다. 가보 별시의 문을과에 정유 금열괴 중시에 합격하셨다. 원직은 참찬 말령무호에 피화를 당하셨다. 이 가첩에 따르면 당시 허균의 아들은 허균이 처형당한 무오년 그 해에 조령을 넘어 영천으로 숨었고 후에 울산에 가서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균이 계속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의 가문에 들어가 허균의 직계 후손임을 숨겨왔다고 한다. 삼대 구족을 멸할 그런 죄목이시니까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산 아들이라 걔가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니까네 봉제공으로 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봉제공입니다. 고 이래가 살아남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준 나와 있지요. 살아남기 위해 300년 이상 남의 족보에 끼어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이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가첩은 허균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 왕조에서 기피되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허균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균만큼은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위험한 인물로 여전히 기피됐고 끝내 복권되지 않은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균이 유교 이념에 위배되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이 조정에 허균의 적이 많이 있는 데다가 이 계획적으로 이를 도모했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균과 함께 영모죄로 처벌된 자들에는 서자, 또 승려, 무사, 중인 등 이 사회의 낮은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주장대로 허균이 이들과 손을 잡고 영모를 주도했다면 이것은 왕조 체제를 거부하는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어떤 사회를 꿈꿨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허균의 문집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적의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불태워질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 문집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허균을 불손하고 위험한 인물로 치부했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허균은 처형되기 바로 직전 그 자신의 가문이 망할 것으로 예상한 듯 자신의 사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사위 이사성의 아들, 즉 외손자 이필진에게 자신의 문집을 남겼다. 네, 허균 선생의 그 사위이신 이사성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의 큰 자제인 그 허균 선생의 말하자면 외손자인 필자진 그 큰 자제를 통해서 직접 말하자면 그 문집이 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의 필사본이 보관돼 있다. 시, 소설, 논설, 기행문 등 8권으로 구성된 성소부 부고엔 허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필지는 발문에서 허균이 죽은 지 50년이 지나서야 겨우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고 적고 있다. 이후 이 책은 비밀리에 돌려 읽혀졌다. 특히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논설 부분. 허균은 여기에서 조선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관론에선 조선의 행정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에 비해 조선엔 관원들이 너무 많아 권한만 분산되고 농만 허비된다고 하면서 먼저 중앙에 집중된 정부기구와 관원들의 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청에 광록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관청 하나면 되는데 실제로는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사도시, 사제감, 사원서 7관청이 임금의 음식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도 많아야 되고 관원들도 많아야 되고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가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400년 전에 벌써 구조조정을 주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제론에선 신분제도 철폐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서자라고 등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개가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재능을 쓰지 않는 조선의 제도를 개탄했다. 하늘이 재주를 낼 때 누구에게나 고르게 냈는데 남녀와 신분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발견된 조선 시선에서도 허균의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문인들의 시를 소개한 조선 시선에 첩이나 기생의 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시선에는 사실 신라 때부터 고려 때 조선 시대까지 아주 대표적인 그 문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정말 깜짝 놀라게도 누구누구의 첩이라든지 누구의 처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시가 실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균이 신분에 관계없이 그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균 사상의 핵심은 바로 허민론이다. 허민론에서 허균은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임금과 지배 세력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면 궁예나 견훤 같은 호민이 나와서 선동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호민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위정자들은 참으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고 감히 그런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허균은 이 호민론에서 그런 변혁적인 민중의 성향을 분석해서 썼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오늘날도 아주 명문으로 꼽힙니다. 홍길동전엔 허균의 이런 개혁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허균은 홍길동이란 호민을 통해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꿨던 것이다.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폐단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새로운 어떤 평등의 사회 또 개혁의 사회를 맡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씨뿌림이 작용이 없었다면, 그런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이만큼 나올 수도 발전될 수도 없었지 않을까. 강릉시 교산은 산세가 이무기를 닮았다 해서 이무기 교자 교산이다. 허균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곳 지명을 따 자신의 호를 교산이라고 지었다. 교산 허균. 그는 당대 최고의 개혁적 인물이었지만 조선 왕조에서 끝까지 배척됐다. 교산 바로 앞 바닷가에는 이무기가 떠나면서 두 동강 냈다는 전설이 있는 교문함이 있다. 바위 밑에 엎드려 때를 기다렸지만 끝내 용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이무기. 허균은 시대를 앞서가다 좌절당한 이무기가 아닐까.
자신을 세상에 맞추는 대신 세상을 자신에게 맞게 고치려고 한 허균. 허균은 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일컬어서 이 불여세합이란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불여세합. 허균은 이 성리학으로 획일화된 이 사회에 반발해서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허균처럼 소외된 자들과 호흡을 하면서 실제 행동까지 옮긴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균에게서 이 평등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천지간의 괴물이요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라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던 허균. 그러나 허균은 비전을 가진 인물이 그 시대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